매일 세 끼를 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오후만 되면 기운이 쭉 빠지십니까? 그건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 조사를 보면 65이 넘은 어르신 10명 가운데 6명은 하루에 필요한 영양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적게 드셔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고르느냐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입니다. 딱 그것뿐입니다. 밥과 국은 드시지만 혈관을 지키고 근육을 붙잡아주는 영양은 조용히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빈자리를 채워줄 동네 마트에서 쉽게 사는 5가지를 5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는 어느 집 부엌에나 있는 아주 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마지막에 남겨두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5가지는 약이 아닙니다. 드신 다음날 우리 몸이 확 달라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그 약을 대신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매일의 밥상에 조금씩 더해가는 습관입니다. 반년 뒤, 1년 뒤에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치료 중인 병이 있으시면 오늘 이야기를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에 사는 72 정영식 어르신은 오랫동안 시내버스를 몰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아내와 둘이 조용히 지내면서 아침마다 동네 하천길을 걷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본인 말로는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담배도 끊었고 술도 거의 안 하고 기름진 것도 멀리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했습니다. 늘 걷던 그 길이 유난히 힘에 부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쉬지 않고 걷던 거리를 이제는 중간에 벤치에 앉아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장을 보고 오는 길에는 봉지가 부쩍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면 팔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손으로 무릎을 짚어야 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그게 다 세월 탓이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내용을 하나하나 여쭤보니 뜻밖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아침에는 흰죽에 김치, 점심에는 국수나 라면, 저녁에는 밥에 국, 그리고 나물 조금. 언뜻 보면 소박하고 건강해 보이는 밥상입니다. 기름진 것도 없고 짜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밥상에는 결정적인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채소의 종류가 너무 적었고 살코기나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탄수화물, 그러니까 밥과 면은 넉넉했지만 혈관을 지키고 근육을 붙잡아주는 재료는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배는 부른데 정작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굶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가 들어 기운이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요. 밥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몸의 어느 기능에 필요한 재료가 들어오고 있느냐입니다. 우리 몸이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서 있으려면 크게 4가지가 버텨줘야 합니다. 첫째, 혈관이 피를 잘 돌려줘야 합니다. 둘째, 혈당이 크게 출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눈이 세상을 계속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근육이 매일 이 우리 몸을 받쳐줘야 합니다. 이 4기둥 가운데 하나라도 재료가 끊기면 우리 몸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정 어르신의 숨참과 다리 힘 빠짐이 바로 그 신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매일 밥을 먹는데도 이 4기둥이 굶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열쇠입니다.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편중입니다. 밥과 국, 김치와 면. 이 익숙한 조합은 탄수화물과 소금에는 넉넉하지만 색깔 있는 채소와 단백질에는 인색합니다. 늘 먹던 것만 먹으니 늘 부족한 것은 계속 부족한 겁니다. 둘째는 흡수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가 약해져 잘 씹지 못하고 위에서 나오는 소화액도 젊을 때보다 줄어듭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이 빨아들이는 양이 예전만 못한 겁니다. 특히 눈과 혈관에 중요한 어떤 영양소들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데 기름기를 피하는 담백한 밥상에서는 그마저도 놓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덜 먹어서가 아니라 한쪽으로만 먹고 그마저도 덜 흡수해서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는 그저 우리 몸에 좋은 음식 목록이 아닙니다. 방금 말한 네 기둥, 즉 혈관과 혈당과 눈과 근육의 빈자리를 하나씩 채워주는
아주 구체적인 재료들입니다. 게다가 5가지 모두 비싸지도 구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동네의 마트나 늘 가시는 채소 가게에서 오늘 당장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요즘 들어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무거우십니까? 오후만 되면 까닭없이 나른하고 졸리십니까? 이 가운데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럼 5번째부터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둥, 혈관을 지켜주는 재료입니다. 아주 흔한 붉은 채소인데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샐러드에 넣는 채소, 물기 많은 열매 정도로만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나이가 들수록 부담이 커지는 혈관을 위해 눈여겨봐야 할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청주에 사는 68 한말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어르신은 동네에서 작은 채소 가게를 오래 하셨습니다. 늘 채소를 만지고 파는 분이니 본인은 채소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드신다고 자부하셨습니다. 짠 젓갈이나 장아찌도 일부러 줄이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보건소 건강검진에서 위쪽 혈압이 140이 넘게 나온 겁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머리가 아픈 것도 어지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숫자 하나였을 뿐인데 이대로 두면 혈관에 계속 무리가 간다는 말을 듣고 덜컥 겁이 나셨다고 합니다. 사실 60이 넘으면 혈압은 이렇게 아무런 아픔 없이 조용히 변합니다. 여느 때처럼 밥 먹고 걸어 다녀도 혈관의 벽은 예전만큼 부드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고혈압학회가 펴낸 2024년 자료를 보면 65이 넘은 어르신 가운데 약 45%가 고혈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 수로 하면 580만 명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밥상에 소금이 많거나 국물을 즐기거나 장아찌와 가공식품을 자주 드시면 심장과 혈관에는 매일 조금씩 짐이 쌓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이 과정이 아프지 않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흔한 토마토가 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요? 토마토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입니다. 리코펜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안에서 조금씩 녹이 있습니다. 이 녹이 오랜 세월 쌓이면 혈관의 벽을 상하게 합니다. 리코펜은 그 녹쓰는 과정을 늦추도록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혈관의 벽은 오래 쓴 수도관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쪽에는 세월과 함께 때와 흠집이 조금씩 쌓입니다. 리코펜은 그 수도관 안쪽을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조용히 거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요령이 하나 있습니다. 이 리코펜은 날로 먹을 때보다 열을 가하고 약간의 기름과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앞에서 나이가 들면 흡수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대목을 채워주는 요령입니다. 그러니 토마토를 차갑게 그냥 베어 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계란과 함께 살짝 볶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어 끓이거나 올리브유 한 숟갈에 슬쩍 볶아 드시면 리코펜을 더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맛의 문제가 아니라 흡수의 문제입니다. 한말순 어르신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매일 밥상에 중간 크기 토마토 1개를 더하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된장국에 토마토를 썰어 넣으셨답니다. 남편 되는 분은 된장국에 웬 토마토냐며 처음엔 질색을 하셨다는데 막상 드셔보니 국물이 개운하다며 이제는 두분 아침에 단골 메뉴가 되었다고 합니다. 계란과 함께 볶기도 하고 미역국에 넣기도 하면서요. 반년 뒤 검진에서 혈압 숫자가 전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토마토 하나만의 힘은 아닐 겁니다. 그즘 소금을 줄이려는 마음도 함께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로 이어진 좋은 예입니다. 한 끼에 드시는 양은 중간 크기 토마토라면 1개, 방울토마토라면 대여섯 알이 적당합니다. 날로 드실 때 속이 찬 것이 부담되시면 아침이나 점심에 따뜻한 음식과 곁들이십시오. 다만 애써 챙긴 토마토에 마요네즈나 소금, 시판 소스를 잔뜩 끼얹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애써 줄인 소금이 도로 들어오면 아까운 일이니까요. 토마토 1개로 하룻밤 사이에 혈압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붉은색 하나를 밥상에 매일 더하는 일은
소금을 덜고 혈관을 다독이는 오래 이어갈 만한 작은 습관이 되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5번째, 기둥, 혈관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제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째, 기둥, 혈당을 다독여주는 재료입니다. 이건 좀 특별합니다. 독특한 쓴맛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젓는 분이 많은 채소이지요. 어떤 분은 우리 몸에 좋은 건 알지만 도저히 못 먹겠다 하시고, 어떤 분은 쓴 게 뭐가 좋으냐 하십니다. 그런데 그 쓴맛 속에 우리 몸이 당을 더 잘 다루도록 돕는다고 알려진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여주입니다. 여주라고 하면 얼굴부터 찡그리는 분 지금 계시지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인상이 분명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오해 하나를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은 단 음식, 그러니까 사탕이나 달달한 음료 때문에만 오른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순이 넘으면 밥을 조금 많이 드셔도, 달착지근한 반찬이 이어져도, 채소와 단백질이 빠진 식사만 해도 식후 혈당이 훌쩍 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조용히 온다는 겁니다. 식사 후에 유난히 졸리거나 우리 몸이 무겁거나 얼마 안 가 또 배가 고파지는 정도라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가 펴낸 2024년 자료를 보면 65이 넘은 어르신 10명 가운데 3명, 정확히는 29.4%가 당뇨병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당뇨병 바로 앞 단계까지 더하면 65 이상에서는 2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혈당이 크게 출렁이는 일이 오래 이어지면 혈관과 눈과 콩팥에도 조금씩 무리가 갑니다. 여주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지 당분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여주에는 식물에서 온 독특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인슐린의 일을 거들어 피 속의 당을 세포 안으로 데려가 힘으로 쓰도록 돕는 것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슐린을 세포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 이 열쇠가 뻑뻑해지면 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오래 머뭅니다. 그러면 근육도 여러 장기도 당을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모자란 줄 알고 더 먹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먹어도 개운치 않고 우리 몸은 무거운데 자꾸 손이 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여주 속 성분이 조금 느슨하게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주를 늘 곁에 두고 먹던 어느 지역에서 예전에는 당뇨가 드물었다는 이야기도 이런 식문화와 무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광주에 사는 이른둘 오병철 어르신은 여주라면 질색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한 입만 먹어도 써서 못 먹겠다며 평생 손도 안 대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억지로 많이 드시게 하는 대신 여주를 아주 얇게 썰어 계란과 함께 볶고 양파를 조금 더해 드시기 좋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처음엔 딱 몇 조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자 그리 거슬리지 않게 되었고 그 반찬이 일주일에 몇 번씩 상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주를 덜 쓰게 만드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로로 반을 갈라 씨를 빼고 안쪽에 하얀 속을 숟가락으로 꼼꼼히 긁어내십시오. 이 하얀 속에 쓴 성분이 많으니 여기를 잘 없애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 얇게 썰어 소금을 살짝 뿌려 잠시 두었다가 물에 가볍게 헹구고 물기를 꼭 짜서 조리하면 쓴맛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계란이나 두부, 살코기와 함께 볶는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쓴맛을 없앤다고 설탕을 잔뜩 넣지는 마십시오. 그러면 애써 챙긴 좋은 점이 사라지고 혈당에도 이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히 중요합니다. 혈당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여주즙을 혼자 판단해서 벌컥벌컥 드시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일은 삼가 주십시오. 약과 겹쳐 혈당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이 쓴 채소를 좋아하려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드시기 좋게 손질해서 적당한 양을 꾸준히,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2번째 기둥, 혈당의 빈자리도 채웠습니다. 이제 3번째로 갑니다. 3번째 기둥, 눈을 지켜주는 재료입니다. 노랗고 주황빛이 도는 부드럽고 먹기 좋은 채소이지요. 흔히 그냥 달고 든든한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60 이후의 눈 건강과 몸의 방어벽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바로 호박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신문을 보면 눈이 쉬피로해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잘 안 보이고 밝은 밖에서 실내로 들어오면
눈이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짚히는 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 나빠지는 건 그저 노화라 어쩔 수 없다고 여기십니다. 하지만 어르신 실명 원인 가운데 첫째로 꼽히는 병이 바로 황반변성인데 이건 손 쓸 방법이 아주 없는 병이 아닙니다. 황반이란 눈 안쪽에서 사진기의 필름 같은 역할을 하는 중심 시력을 맡은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여기가 상하면 보려는 한가운데가 흐려지거나 휘어 보입니다. 한 대학병원 안과 자료를 보면 65이 넘은 분들에서 이 황반변성의 유병률이 16.5%에 이르고 70이 넘으면 넷 중 하나에 가깝게 올라갑니다. 무서운 건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는 별 증상이 없어 본인이 모르고 지나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호박이 왜 눈에 좋을까요? 호박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 선명한 노랑과 주황을 만드는 베타카로틴을 넉넉히 품고 있어서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몸속에 들어가면 필요한 만큼 비타민 A로 바뀝니다. 이 비타민 A는 어두운 곳에서도 사물을 보는 힘과 관련이 깊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과 코와 입안의 점막, 그리고 피부가 지나치게 마르고 약해지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점막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십시오. 점막은 먼지나 바깥의 온갖 자극에서 우리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벽입니다. 이 방어벽이 약해지면 환절기에 쉽게 지치고 감기에 자주 걸립니다. 그러니 부드러운 호박 한 조각을 드시는 일은 밥상에 색을 더하는 것을 넘어 눈 건강과 몸의 바깥 방어벽을 함께 다독이는 일인 셈입니다. 호박에는 비타민C와 비타민E 그리고 여러 항산화 성분도 함께 들어있어 세월과 함께 쌓이는 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데 거들어줍니다. 여기서도 흡수의 요령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 생선이나 계란 혹은 요리에 쓰는 약간의 기름과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눈을 위한 성분일수록 담백하게만 드시면 아깝습니다. 다만 몸에 좋다고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호박은 자연의 단맛이 있고 탄수화물도 들어있어서 밥을 든든히 드시면서 큰 접시 가득 호박까지 곁들이면 열량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드시는 양은 먹기 좋은 크기로 두어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부드럽게 찌거나 국으로 끓이거나 살코기나 콩과 함께 조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을 더하려 설탕을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호박 본연의 은은한 단맛만으로도 입맛이 없던 분에게 밥을 더 맛있게 느끼게 해줍니다. 창원에 사는 75 임종옥 어르신은 해마다 겨울이면 꼭 감기를 앓던 분입니다. 오랫동안 바치를 하셨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부쩍 잔병 치레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호박나물과 호박죽을 일주일에 서너 번 상에 올리기 시작한 그해 겨울 크게 알아눕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한 가지 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다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임 어르신 본인은 호박 덕이라 믿고 지금도 겨울마다 챙겨 드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십시오. 요즘 어두운 방에 들어서면 사물이 익숙해지기까지 예전보다 오래 걸리십니까? 신문의 작은 글씨가 유난히 흐릿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밥상에 부드러운 노란빛 한 조각을 더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 기둥, 눈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상위권으로 올라갑니다. 이번 재료는 작지만 아주 특별합니다. 손질하다 보면 미끈한 점액이 실처럼 늘어지는데 바로 이 끈적임 속에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이 하나가 장의 건강과 혈당,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다독여 줍니다. 바로 오크라입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 굵기의 초록색 채소인데 아직 낯선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장이 안 좋다, 혈당이 걱정이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 셋은 얼핏 따로 노는 고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깊이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면 속이 더부룩하고 변이 편치 않습니다. 식후 혈당이 확 오르면 우리 몸이 나른해집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혈관에도 조금씩 짐이 쌓입니다. 놀라운 건 오크라 하나가 이 셋 모두에 손을 내밀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소 하나가 세 가지 고민에 함께 작용한다는 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그 미끈한 점액에 있습니다. 오크라를 자르면 가느다란 실처럼 끈적임이 보이지요. 여기에는
물에 녹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끌어안아 소화되는 동안 부드러운 젤이 됩니다. 이 젤의 역할을 쉽게 말씀드리면 소화되는 길에 폭신한 방석을 깔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덕분에 음식이 장 속을 천천히 지나가고 장 속 세균이 고르게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속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또 이 젤 덕분에 당이 피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긋해집니다. 밥이나 국수, 조금 단 반찬을 드실 때 특히 반가운 작용입니다. 당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쏟아지는 것을 붙잡아 식후 혈당이 급하게 치솟는 것을 누겨줍니다. 여기서 콜레스테롤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에는 장 속에서 담즙산의 일부를 붙잡아 내보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새 담즙산을 만들 때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씁니다. 그러니 담즙산이 빠져나가면 우리 몸은 콜레스테롤을 끌어다 새 담즙산을 만들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피 속 콜레스테롤이 관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내에서 이상지질혈증,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높은 상태를 가진 어른이 성인 10명 가운데 4명이 넘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크라는 속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콜레스테롤이 걱정인 분께도 곁에 둘 만한 채소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나라 식품 관련 기관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을 돕고 식후 혈당의 급한 상승을 누르며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이롭다고 안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원에 사는 이른 서말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서 어르신은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셨고 검진에서는 콜레스테롤도 높은 편이라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식이섬유를 챙긴다고 생채소 샐러드를 부지런히 드셨는데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지인의 권유로 아침 된장국에 오크라 서너 개를 살짝 데쳐 잘게 썰어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2주쯤 지나 변의 리듬이 잡히기 시작했고 반년 뒤 검진에서는 콜레스테롤 숫자도 전보다 가라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오크라만의 힘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서 어르신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지금은 아침마다 오크라 된장국이 빠지면 서운할 정도라 이웃에게도 권하신다고 합니다. 함께 드시는 양은 5-6개면 충분합니다. 잘 씻어 꼭지끝만 살짝 잘라내고 데치거나 가볍게 쪄서 드십시오. 너무 오래 익히면 물러져서 특유의 씹는 맛이 사라지니 주의하십시오. 익힌 뒤 잘게 썰어 두부나 가다랑어포와 무치거나 국에 넣어도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실용적인 요령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식사 맨 처음에 오크라를 몇 개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오르는 모양새가 사뭇 달라집니다. 왜 순서만으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식사를 시작할 때 수용성 식이섬유가 든 오크라를 먼저 드시면 위 속에 먼저 젤의 층이 생깁니다. 그 뒤에 밥을 드시면 당분이 이 젤에 감싸이듯 천천히 소화됩니다. 당이 피 속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느긋해지니 식후 혈당의 급한 상승이 눌리는 겁니다. 이건 이른바 채소를 먼저 먹는 식사법으로 당뇨의 예방과 관리에서 병원에서도 권하는 방법입니다. 새로 살 것도 없습니다. 순서만 바꾸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끈한 점액이 먹기 불편하다고 걷어 내버리지는 마십시오. 별것 아닌 듯한 그 끈적임 속에 장과 혈당과 혈관을 함께 지키는 힘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렇게 2번째 재료까지 마쳤습니다. 자, 드디어 첫 번째입니다. 아주 흔해서 거의 모든 집 부엌에 있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나이 든 몸에게는 근육과 머리, 이 2가지를 동시에 받쳐주는 귀한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처음에 어느 집 부엌에나 있는 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아껴두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몸이 약해지는 까닭이 다리를 덜 움직여서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기운 빠지는 걸 운동 부족 탓으로만 돌리는데 사실은 먹는 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이가 시원찮아 씹기 힘들고 고기나 생선이 부담스러워 자꾸 담백한 것만 고르다 보면 배는 불러도 단백질은 조금씩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짚게 되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지고 걸음의 폭이 좁아지고 나서야 근육이 오랜 시간에 걸쳐 조용히 줄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질병관리청이 우리나라 어르신의 근감소증 실태를 발표했습니다. 근감소증이란 근육의 양과 힘이 줄어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발표를 보면 65에서 69 사이는 2.4%이지만 80이 넘으면 4명 가운데 1명, 26.9%까지 치솟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파르게 오르는 겁니다. 게다가 소나기 힘, 그러니까 악력이 떨어진 어르신의 85%가 근감소증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병뚜껑이 잘 안 열리고 손주손을 잡는 힘이 약해졌다면 그건 그냥 지나칠 신호가 아닙니다. 더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발표에서 악력이 떨어진 어르신은 우울감을 겪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7배나 높았습니다. 근육이 줄면 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가라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져 다치기 쉽고 당뇨나 고혈압, 심장과 뇌의 혈관병에 걸릴 위험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니 근육을 지키는 일은 그저 힘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걷고 스스로 살아가는 삶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계란이 첫 번째 자리에 오른 가장 큰 이유는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아주 고르게 넉넉히 품고 있어서입니다. 단백질의 질을 매기는 아미노산가라는 잣대가 있는데 계란의 아미노산가는 100점, 그러니까 만점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허벅지와 등, 팔의 근육을 지키는데 몸이 없어서는 안 될 재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계란의 힘은 근육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콜린은 신경이 일하고 뇌의 세포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데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은 걷기 위해 단백질이 필요하고 뇌는 기억하고 집중하기 위해 알맞은 영양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며 부쩍 깜빡깜빡한다고 느끼신다면 뇌에 필요한 재료가 모자란 것도 한 가지 까닭일 수 있습니다. 콜린은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됩니다. 이 물질은 기억과 배움에 깊이 관여하는데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면 새 것을 익히기 어려워지고 집중이 오래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계란은 우리가 가장 손쉽게 콜린을 챙길 수 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 흔한 계란 하나가 나이든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두 가지 힘, 스스로 일어서는 힘과 어디로 가고 싶은지 또렷이 생각하는 힘, 그 둘을 함께 다독여 주는 겁니다. 원주에 사는 77 조상국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조 어르신은 아침마다 부드러운 죽에 김치만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손쉽고 넘기기 편하고 준비도 간단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점심 무렵이면 늘 노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셨다고 합니다. 체중은 크게 안 변했는데도 소나기 힘이 눈에 띄게 약해져 가족들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침상에 부드러운 계란찜을 한 그릇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란 한 개와 육수만 있으면 되는 간단한 요리입니다. 식사량은 거의 그대로였는데 단백질을 제대로 챙기게 되니 든든함이 오래 갔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오전에 나른함이 옅어졌다고 조 어르신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도 그리 번거롭지 않아 계속하기 좋다고 하셨고요. 조 어르신의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어르신 영양에서는 특히 아침 단백질이 낮 동안의 활동량과 근육 유지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녁에 몰아서 많이 드시는 것보다 아침과 점심에 단백질을 제대로 나눠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란은 삶은 계란이나 계란찜, 국이나 부드러운 채소와 함께 조리해도 맛있습니다. 이가 약하시면 딱딱하게 부친 계란보다 계란찜이나 부드러운 스크램블이 넘기기 편합니다. 다만 기름을 잔뜩 둘러 붙이거나 가공육과 함께 드시거나 간장을 과하게 치는 것은 삼가 주십시오. 하루 한 개 정도면 대개 부담 없이 이어가실 만한 기준입니다. 다만 치료 중인 병이 있으시면 식사 전체의 균형과 주치의의 지시에 맞춰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식사 뒤에는 몇 분이라도 천천히 걷거나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서기를 되풀이 해보십시오. 계란이 몸에 재료를 배달해 준다면 몸을 살짝 움직이는 일은 그 재료를 정말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신호가 됩니다. 계란 며칠 드셨다고 몸이 확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밥상에 무리 없이 더하고 가벼운 움직임과 함께 이어가시면 근육을 지키고 머리도 맑게 받쳐줄 겁니다. 이렇게 5가지를 모두 만났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따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새겨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좋은 음식도 약과 만나면 뜻밖의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혈압약 가운데 어떤 약은 몸에 칼륨을 붙잡아 둡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이
칼륨이 많은 채소나 과일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칼륨이 지나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약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피를 묽게 하는 약, 흔히 말하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녹황색 채소를 갑자기 크게 늘리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한 초록 채소에 든 비타민 K가 약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늘 드시던 양을 들쭉날쭉하지 않게 유지하시라는 뜻입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당약을 드시는 분은 여주즙을 혼자 판단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넷째, 콩팥이 안 좋으신 분은 토마토나 호박처럼 칼륨이 있는 채소의 양을 주치의와 의논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큰 원칙은 하나입니다. 무엇이든 갑자기, 한꺼번에 혼자 판단해서 늘리지 마십시오. 조금씩 꾸준히, 그리고 궁금한 점은 주치의와 나누십시오. 여러분, 이 원칙만 지키셔도 대부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5가지를 어떻게 하루 3끼에 또 일주일에 자연스럽게 녹여낼지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침에는 삶은 계란 1개를 기본으로 삼으십시오. 전날 밤 삶아두시면 아침엔 껍질만 벗기면 됩니다. 여기에 방울토마토 서너 알을 곁들이면 단백질과 혈관을 아침부터 챙기는 셈입니다. 점심에는 국수나 밥을 드실 때 오크라 몇 개를 먼저 드시고 나서 드셔보십시오. 식후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것을 누겨줄 겁니다. 저녁에는 늘 끓이시던 된장국이나 미역국에 토마토나 오크라를 썰어 넣으십시오. 그리고 호박과 여주는 일주일에 2~3번 나물이나 볶음, 국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호박은 찜이나 죽으로, 여주는 계란과 볶음으로 하시면 드시기 편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오늘 말씀드린 5가지가 무리 없이 한 주의 밥상에 다 들어갑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매일 5가지를 다 드셔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이것, 내일은 저것, 색을 바꿔가며 이어가시면 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잘못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오히려 탈이 나는 경우를 여럿 봤기 때문입니다. 첫째, 몸에 좋다니까 한 가지만 잔뜩 드시는 겁니다. 토마토가 좋다고 끼니마다 서너 개씩, 계란이 좋다고 하루에 5~6개씩 드시는 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몸에 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문제는 늘 편중이었지요. 적당한 양을 고루. 이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간을 너무 세게 하는 겁니다. 애써 고른 좋은 재료도 간장이나 마요네즈, 설탕으로 뒤덮으면 소금과 당을 더 드시는 꼴이 됩니다.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슴슴한 간을 들여보십시오. 셋째, 이건 뜻밖의 많은데 며칠 만에 결과를 바라는 겁니다. 일주일 먹어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며 그만두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마음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몸은 수십 년의 식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걸 일주일에 바꾸는 건 무리입니다. 여러분, 조급해 마시고 석 달, 반년을 이어가셔야 비로소 조금씩 달라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넷째, 이것도 흔합니다. 음식 대신 알약으로 때우려는 겁니다. 토마토 성분 알약, 여주즙 캡슐, 그런 걸 먹으면 굳이 안 먹어도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진짜 음식에는 알약이 담지 못하는 식이섬유와 수분, 그리고 온갖 미량의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씹는 동안 뇌가 깨어나고 소화액이 나오고 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한 흐름은 실제로 씹어 삼킬 때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알약을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먼저 매일의 밥상을 소중히 여기시라는 뜻입니다. 5째, 가족에게 억지로 권하는 겁니다. 몸에 좋다고 싫다는 식구에게 자꾸 들이밀면 밥상의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음식은 영양만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즐겁게 드시는 것 또한 건강의 한 요소입니다. 드시기 좋게 조금씩 궁리하며 온 식구가 웃으며 밥상에 둘러앉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한 자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5가지를 여쭐 테니 몇 개나 해당되는지 마음속으로 세워보십시오. 첫째, 아침에 단백질을 거의 안 드십니까? 둘째, 한 끼에 채소를 1~2가지밖에 안 드시는 날이 많습니까? 셋째, 간이 세다는 말을 가족에게서 들으십니까? 넷째, 요즘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느끼십니까? 5째, 식사 후에 금세 졸음이 쏟아집니까?
어떠셨습니까? 한두 개에 해당되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참고해 조금씩 고쳐가시면 됩니다. 3개 이상이시라면 밥상을 돌아볼 좋은 기회로 삼으십시오. 우선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중 딱 하나만 내일 밥상에 더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라도 이어가면 우리 몸은 반드시 답을 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정영식 어르신은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정 어르신은 아침에 삶은 계란 1개를 더하고 점심 국수에는 오크라를 썰어 넣고 저녁 된장국에는 토마토를 넣기 시작하셨습니다. 호박은 일주일에 두어 번 나물로 여주는 아내분이 계란과 볶아주셨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 특별히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2달쯤 지났을 무렵 정 어르신은 산책길에 숨이 차앉아 쉬는 일이 줄었다고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밥이 전부는 아닐 겁니다. 그래도 정 어르신은 먹는 걸 조금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다를 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매일의 밥상이 가진 힘을 실감했습니다. 스스로 걷고, 스스로 장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하루, 자식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그 하루야말로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째, 토마토는 혈관을 지키는 리코펜. 4째, 여주는 혈당을 다독이는 힘. 3째, 호박은 눈과 점막을 받치는 베타카로틴. 2째, 오크라는 장과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함께 다스리는 끈적임. 그리고 첫째 계란은 근육과 뇌를 동시에 받치는 단백질과 콜린. 이렇게 늘어놓고 보면 어느 하나 화려한 음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나이든 몸에 꼭 필요한 일을 조용히 해내는 재료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하나 눈치채셨습니까? 이 5가지는 저마다 색이 다릅니다. 토마토의 빨강, 여주의 초록, 호박의 노랑, 오크라의 초록, 계란의 하얀과 노랑. 사실 음식의 색에는 뜻이 있습니다. 붉은색에는 리코펜 같은 항산화 성분이, 초록에는 여러 비타민이, 노랑에는 베타카로틴이 담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밥상에 여러 색을 올린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폭넓은 영양을 챙긴다는 뜻이 됩니다. 어려운 영양 계산은 필요 없습니다. 밥상을 보고 오늘은 색이 좀 단조롭구나 싶으면 한 가지 더 올려보십시오. 그거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쉽게 이어가실 수 있는 요령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식사를 시작하고 첫 한 입은 부디 급히 삼키지 마시고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평소보다 조금 느긋하게 한 입에 10번쯤 씹는다 여기고요. 첫 한 입을 천천히 음미하면 식사 전체의 속도가 자연히 느려집니다. 위에도 여유가 생기고 우리 몸도 이제 충분하다는 신호를 알아차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속이 가볍고 우리 몸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좋은 식사란 무엇을 먹느냐로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먹는다는 것은 결국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먹은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느냐 하는 선택은 미래의 나에게 건네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5가지 가운데 가장 먼저 밥상에 올려보고 싶은 재료가 있으시면 댓글로 살며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나이가 들어도 머리를 맑게 지키기 위해 눈여겨봐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밥상 이야기와 함께 실천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의 속도대로 하나씩 이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곧 온 가족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언제까지나 맛있게 드시고 푹 주무시고 몸도 마음도 가볍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